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참 불편하지만 그래도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참석했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하실 분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죠? 권순호 부천 신문사 대표이시고 관리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가 많은 게 있습니다만 순서를 한번 쭉 보시면 우리 대표님의 경력이 있습니다. 한번 쭉 봐주시고요. 한번 먼저 그러면 쭉 보시면서 대표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박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천신문사 대표 발행인 권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부사에서 이렇게 송창석 회장님 및 이하 임원들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글쎄 이제 강의를 이런 향토문화에 대한 강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전에는 했는데 이제 보통 역사, 국사 이런 거 보면서 대단히 고루하게 생각들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에 제가 한 185회 정도를 강의를 그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뭐 역사학자도 아니고 언어학자도 아니고 저는 사실 그 토목을 전공한 사람인데 부천에서 태어나고 살아오다 보니까 누군가는 부천을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대로 이걸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약 한 30여 년 동안 이제 독학으로 이제 현대사, 중대사, 고대사를 공부하면서 또 현대 이제 향토사학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절름발이 향토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다 보니까 바로 언어, 지명학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사를 향토사를 하기 전에 왜 이게 이렇게 잘못됐나라는 것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 1962년도에 저희 그 정부에서 한국어 표준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말씨를 중심으로 그 문자를 갖다 표준어를 만들었는데 그때 표준어를 만들었을 당시에 우리가 쓰고 있는 각 지역별로 사투리, 그 다음에 지명 이 부분은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자는 표준어인데 각자 지방별로 쓰는 사투리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쓰는 그 지명은 그 상태로 내버려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하고 문자하고 지명이 각기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하나의 괴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또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한 60여 년 표준어를 만들다 보니까 그 표준어가 지금의 지명을 바꾸는, 또 문자, 그 지명이 우리의 문자의 해석을 또 달리하는 이러한 역현상적인 그런 괴리 현상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부천의 어떤 향토사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인지를 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떤 거부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 사파로 12카트를 만들었는데 한 5, 6년 전에 저희가 그 부천의 역사를 뭔가 사파로 좀 알기 쉽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2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강의를 하니까 강의도 좀 쉽고 또 받아들이는 게 이해가 빠르고 해서 12카트로 해서 아마 그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강의가 8시간입니다. 사실은 전문가들을 제가 이제 강의를 시킬 때 8시간을 강의를 하는데 사실 이제 1시간으로 좀 단축을 해서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주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천이 아마 이번에 이 부천시에 인사이동이 많아갖고 몇몇 공무원들이 저희 사무실에 왔길래 그 부천시 공무원인데 부천 군청이 예전에 어디 있었는지 아느냐. 근데 사실 부천시의 공무원이 약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좀 답답한 일이 이 부천시 공무원이 부천시청이 군청이 초대 군청이 어디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게요? 부천 군청이 초대 청사가 어디 있었는지 아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히 신기하죠? 아니 그렇게 모르는 것도 사실 신기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부천
향토사에서 얘기를 하면은 아마 깜짝 놀랄 내용들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부천시나 아니면 문화원에서 자꾸 발굴해서 찾아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부천시는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천시 공무원들조차도 초대 군청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 외로운 공부를 했는데 사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천군이 1913년도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 총독부 칙령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1913년입니다. 그래서 개항하고 부천군청이 시작된 것이 1914년도입니다. 그래서 부천군청이 어디 있었냐?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 부천의 향토사니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부천군청이 문학동에 있는 인천 도읍 자리가 바로 부천군청의 초대 군청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천군청이 문학동에 있는 인천 도읍 자리가 바로 부청 자리였었다. 그 다음에 1940년도에 부천군청이 이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천에 그 답동성당 예식이 있어서 아마 가보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1940년도에 인천 도읍 자리에서 바로 인천 지금의 답동성당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40년도입니다. 1940년도에 부천군청이 있어서 그 뒷문으로 가보면 옛날에 그 부천군청이 있었던 그 돌담길이 아직도 보존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주차장이 옛날에 그 군수 청사가 있던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2년도에 그 옛날 소사읍이 있던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죠. 그 자리가 여러분들 1962년도에 바로 중앙정보부가 부천군청 자리로 오면서 바로 부천군청이 소사읍 자리로 지금 대신증권 자리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부천이 지금은 서울이 특별시죠. 그때 당시에 부천이 특별시였습니다. 소재지입니다. 부천 안에 모든 행정소반 소재지가 다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천이 행정수반의 도시입니다. 부천이 여러분들. 대단히 믿지 못할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부천구청 안에 중앙정보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주고 소사읍 자리로 온 게 바로 세 번째 이전을 하게 된 게 바로 부천군이고요. 자, 네 번째 옮기게 된 것이 바로 원미구청 자리로 이제 옮기게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바로 현 지금 이 자리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천에 이 청사의 그 이전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간단한 역사인데도 부천에 관련된 분들이 이 역사 문화를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 대단히 답답한데 사실은 그게 지금 현 주소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생각하는 전국의 23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데가 동두천하고 부천이죠. 동두천은 사실은 뭐 하나의 위성도시고 하나의 그 미군 부대로 인해서 만들어진 도시. 그 지역을 빼놓고서는 부천이 면적이 가장 적습니다. 반경이 8km밖에 안 됩니다. 그럼 과연 부천이 예전에도 그랬었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부천군청이 군이 면적이 전국에서 제일 컸습니다. 부천군청의 그 광역이 어디까지였었냐면 자, 서울 쪽으로 보면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시흥구까지 부천이었습니다. 조금 우측을 뒤틀면은 지금의 시흥시, 광명, 과천까지죠. 안양, 안산의 대부도까지 부천이었습니다. 또 이쪽으로 보면 지금의 인천시 동구 월미도 쪽만 빼고 다 부천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앞바다에 있는 모든 섬이 부천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천군이 광역이 이 정도로 컸습니다.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과천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꾸로 얘기한다면
압구정동이 옛날에 과천 읍 안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압구정동까지 부천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영등포 교도소라고 아시죠? 인터넷으로 영등포 교도소를 치면 영등포 교도소의 원명칭이 나옵니다. 원래 영등포 교도소가 아니고 원래는 부천 교도소였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교도소로 명칭이 변경이 된 겁니다. 이 정도로 이 부천의 역사가 대단히 컸다. 왜 그랬느냐? 이 부천이 역사적으로 본다면 대단히 군사 요충 지역이었고요. 대단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단히 부천이 예전서부터 대단히 중요한 요지로서 역할이 많이 컸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서울시가 서울특별시가 된 게 1962년도입니다. 여러분들 4대 문안이 서울시지 그 이쪽은 서울시가 아닙니다. 서울시가 60년 특별시가 되면서 이 경기 지역권을 다 포괄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서울특별시의 그 지역 광역자치를 키우면서 지금의 서울시가 된 거지, 옛날에 서울시는 4대 문안이 서울입니다. 인천시가 인천시 직할시 되면서 1972년도 부천시를 승격시켜주는 조건하에 팔과 다리를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안양시, 시흥시, 안산, 대구도, 인천 다 잘라서 결국에는 이 부천시, 조그만 부천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시승격되는 조건 하나로. 여러분들 우리 옆에 도시 보면 김포를 보면 김포가 검단같이 있었죠. YS 시절에 청소 대란이 한번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쓰레기를 안 치다 보니까 서울시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죠. 그때 당시에 이제 최용호 내무장관이하고 인천 최기선 시장이 결국에는 검단을 강제로 인천시에 편입을 시켰죠. 그때는 그때도 제가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생생하게 알고 있는데, 인천시 공무원들을 청동원에서 검단에 있는 그 가구를 저녁 때 밤 9시, 10시에 가서 서명을 다 받죠. 그래서 80% 이상 서명을 받아갖고 사실은 검단을 강제로 인천시에 편입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서 난리가 났죠. 김포 검단을 인천시에 편입시킬 수 없다. 뭐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김포 그때 당시에 군수나 공무원들은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김포군을 시승격 시켜주겠다. 그게 조건부였습니다. 그 바람에 똑같습니다. 부천하고 김포를 시를 승격시키는 조건에 검단을 뺏기고 부천시 승격시킨 조건에 팔과 다리가 다 잘린 겁니다. 이게 지금의 부천이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부천이 정말 이렇게 작은 조그만 도시가 된 게 역사적인 하나의 스토리가 있었다. 그래서 아픈 그런 슬픈 그 과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천이 제가 1월달 그 역사 달력을 만들었을 때 했던 거고요. 앞으로 제가 이거 스케치한 지가 한 16년, 17년 전에 스케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은 뭐 중동상동 아파트 말고 외에는 없었죠. 그래서 앞으로 부천이 도시공학적으로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부천시하고 대단히 닮아있죠. 그래서 2월 달에 저희가 이제 굴포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만 아셔도 오늘 강의 다 들으시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중동상동이 옛날에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한강입니다. 한강이고요. 여기가 계양산, 여기가 계화산. 자, 대장동을 거쳐서 벌말, 이게 중동상동 부평입니다. 다 이렇게 봐도 바닷물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여러분들. 몇몇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았었는데, 제가 지하철 7호선 그 갱도를 팠을 때 제가 409를 다 들어가 봤습니다. 저도 여기가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공구를 팠을 때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109부터 409까지 다 들어가 봤는데 약 한 17m에서 18m까지 뻘이 나왔습니다. 그 뻘의 연도를 추정을 해보니까 약 한 2억만 년 된. 그때 당시에 제가 홍범표 그때 당시 현직 시장한테 2억만 년 된 뻘이다.
머드팩이다. 2억만 년 된 머드팩인데 이거 버리지 말고 화장품에다가 남겨서 머드팩을 만들자. 이 좋은 재료가 있는데 살아있는 2억만 년 된 뻘이라는데 이거 화장품을 만들면 대시도 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공무원들이 막 추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되어버렸는데, 지금 현재 사실 여러분들 중동상동이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왔던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이게 1500년 고려백제 신라 때의 그 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형을 만드는데 약 한 20년 걸린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한순간에 보는 화면이지만 제가 이 화면을 만들고 이 스케치 하는데 약 한 20년이 걸릴 겁니다. 전라남도 진도를 가면 여러분들 굴포리라고 있습니다. 그 굴포리를 갖다가 진짜 소름이 끼쳤어요. 부천의 굴포천하고 여기 굴포리하고 연관이 있지 않겠나 라고 굴포리에 갔다가 스케치를 하고 와서 우리 부천의 지형을 다시 한번 본떠보니까 비슷한 지형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쪽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집을 질 때 땅을 팠는데 뻘이 나왔느냐, 이게 뻘이 나왔냐는 여부를 다 찾아다니면서 하나의 지형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지형입니다. 그랬더니 굴포의 형상을 한 지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천 토백이들이나 부천에 오래 살아셨던 분은 굴포천은 압니다. 근데 굴포라는 개념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구불굴자에다 폭을 붙여 쓰는데, 자, 이쪽이 꼭 북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왔다가 밀물 때 썰물 때 빠지고 이러한 지형을 한 걸 갖다 굴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진도에 굴포가 있고 충청도 서산에 굴포가 있고요, 함경북도 우은기에 굴포가 있고 바로 부천에 굴포가 있고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굴포를 알아야만이 부천과 부평의 역사가 나옵니다. 부평 사람들 여러분들 부평이 왜 부평인지 모릅니다, 사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자, 이런 굴포의 형상인데 통일신라 때 이게 바로 주보토군이 고구려 때까지 사실은 주보토군이라고 했습니다. 통일신라가 되면서 이 부천의 지명이 바로 장제군으로 변합니다. 길장자에다 제방제자를 써봤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 계양산에서 이 삼정동 약대동 요 사이로 긴 제방을 쌓습니다. 쌓고 이 물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물을 빼내다 보니까 자연적인 촌이 생기죠. 그래서 이쪽 지역 분들은 굴포천은 알아도 굴포라는 개념을 잘 모르셨던 겁니다. 물을 빼다 보니까 뻘이 생기죠. 그 뻘 위에 돌을 형성시키라고 해서 바로 미래지향적인 언어로서 바로 부평이라는 지명이 탄생이 된 겁니다. 바로 여기가 부평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다가 일제시대 때 1920년대경에 각 지역별로 농지계량 조합을 만들죠. 조합을 만들어서 농산, 미국 생산 그런 운동을 벌여서 계속 이거 개간 사업을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농지계량조합에서 이제 농수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쪽으로 개간 사업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아라뱃길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라뱃길의 역사가 바로 여기 굴포의 역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천이 지금 인구도 뭐 한 380만 되고 면적도 대단히 크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생각의 인천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인천의 지금 현 면적의 56%가 다 바닷속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부천역에서 하인천까지 전철을 타고 가면 좌측은 다 바다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바로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 그 한국인들 모두가 짜장면을 좋아하지만 중국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 짜장이 바로 눈물의 짜장의 역사라고 합니다. 중국에 보면 짜장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만 있지 않습니까? 1930년경에 그 조선총독부에서 농지계량 조합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개간 산업을 하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일본으로 강제징용을 보내고 없어.
일할 사람이. 그래서 중국의 산동성을 비롯한 그 가까운 일대에 약 35만 명이라는 인원을 갖다 강제 끌고 와서 개간 산업에 투입을 하게 되죠. 근데 그들한테 뭐 일본 사람들이 그때 중국에서 제대로 집을 짓고 제대로 매겼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온 것이 뭐였습니까? 춘장 하나 갖고 들고 오는 거예요. 춘장 갖고 급하게 먹다 보니까 바로 짜장을 만들게 되고, 저도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인천에서 짜장을 못 먹었어요. 너무 향이 강해서. 그래서 선배들이 짜장을 사준다고 하면, 아니 선배님 인천에서 먹지 말고 부천에 와서 먹죠. 왜? 부천에 오면 짜장 향이 좀 덜했으니까. 인천에서는 짜장 그 춘장 향이 너무 강해서 못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짜장을 맛있게 먹지만 그 화교 1세대들은 그 짜장을 진짜 눈물의 짜장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찌됐든 중국 사람들을 일제시대 때 강제 징용화시켜서 개간산업을 한 게 지금 이제 일전이고요. 경인문화 사업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라뱃길의 문화가 바로 93년도에 인천 최기선 시장이 되면서 그쪽에 하나의 역사적인 어떤 사업을 하나 벌이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경인문화 사업이었습니다. 그 경인문화의 역사에 부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삼국시대 때 바로 이 철마산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려니까 대단히 그 밀물 썰물이 강하죠. 예전에는 뭐 동력이 없었으니까 인력으로 다 모든 걸 하려다 보니까 밀물대 아니면 못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썰물대 아니면 못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상시 드나들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 한 게 바로 여기 철마산 여길 뚫자라고 했던 게 경인문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경인문화 사업에 대한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 때도 이거를 뚫으려고 했던 그 노력이 있고요. 자료가 있고 고려시대 때 최씨 무신 정권 때도 이거를 사업을 시행하다가 실패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조선 중종 때 또 이거를 시도했다가 또 실패를 했고, 또 일제시대 때도 조선 총독부에서 이거를 뚫고 한번 이걸 개통을 해볼까 라고 했다가 못하다가 인천 최기선 시장이 사실은 YS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이 사업 기한을 올려서 승인이 돼서 사실은 사업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아라뱃길 가보면은 반경이 950m 되죠. 원초 당초 그 사업은 2km입니다. 2000m입니다. 2000m로 김영삼 대통령 때 승인이 됐던 사업이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때 1km로 줄은 겁니다. 그러다 노무현 대통령 때 사업 폐기 됐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사업 다시 재개해서 950m로 승인을 해서 지금의 아라뱃길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라뱃길의 역사는 바로 부천, 이 굴포하고도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라뱃길의 그 사업 검토를 했는데 분명히 부천 상동하고 연결이 되게끔 돼 있었는데 상동 연결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천 최기선 시장 만나서 당초 사업 계획은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상동까지 포함을 시켜달라. 그래서 포함시키겠다라는 확인을 받고 제가 신문에 기사를 쓰고 해서 포함시키겠다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사실은 빠져버렸죠.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서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라뱃길이 생긴 거고요. 이 아라뱃길의 역사는 바로 굴포의 역사하고 대단히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아라뱃길은 바로 이 굴포 역사 때문에 생긴 하나의 역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굴포의 역사만 하나씩 역사를 해도 사실 뭐 한두 시간 정도 가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진행하기로 하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굴포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좋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천 사람들이 과연 그럼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 하나의 실크로드로 해서 집약을 시켜봤는데요. 시흥을 여러분들 지금 시흥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이 시흥을 갖다 시흥이라고 하지 않고요. 뱀내라고 그랬습니다. 뱀내. 그게 왜 뱀내라고 그랬냐면 소래산, 지금부터 소래산 반대쪽으로 저쪽으로 넘어가면
소래산에서 내려오는 내가 뱀처럼 이렇게 꼬불돼서 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된 게 완만한 게 아니고 뱀처럼 이렇게 꼬불꼬불 된 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흥을 뱀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뱀내가 부천의 같은 지역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 여러분들 하나의 실크로드로 얘기하면 16세기 1600년도부터 5일장 문화가 이제 본격화가 되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살아갔던 옛날 분들의 삶을 좀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바로 뱀내 5일장. 여기서 이제 5일장이 끝나면 소래산, 그 다음에 성주산을 넘어서 소세 5일장. 그래서 소세 5일장이 끝나면은 지금 원미구청 앞에 그쪽으로 해서 도당동, 약대동 이렇게 거쳐서 계양산 밑에 그 박촌이라고, 옛날에는 일명 박촌이라고 됐죠. 여기가 이제 황호 5일장에서 가장 큰 장터였었고요. 그래서 이 5일장이 끝나면 계양산을 넘어서 김포 검단을 거쳐서 김포읍에 가서 이제 김포 5일장. 그 다음에 5일장을 지나면 마성, 통진을 거쳐서 여기서 배를 타고 강화로 넘어서 강화 5일장.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크로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데, 목동, 지금 서울 목동에서도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 황호 5일장이 대단히 컸던 하나의 그 장터인데, 아마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지금은 뭐 결혼정보센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 그 다문화가 이제 콘텐츠가 이렇게 발달이 됐지만, 옛날엔 단순했잖아요. 그래서 5일장 문화에서 누가 상을 당했어도 그 상을 당한 걸 여기서 연락을 취했고 여기서 중매하고 모든 것이 5일장에서 이뤘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5일장의 문화는 지금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게 5일장인가 보다, 하나 문화 역사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 시절에는 이 5일장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 그거 아마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던 하나의 실크로드라고 아마 몇 명 되었을 것 같습니다. 부천에 이제 할미산이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소사 현대 그 홈타운 범박동 그 개발되면서 그 할미산이라는 게 없어졌죠. 근데 참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게, 그 할미산이라는 그 지명이라는 것은 대단히 사실은 그 의미가 있는 건데, 그 개발되면서 산이 없어져 갖고 우리 달력이라도 좀 남겨놓자. 이러지 않으면 이거 영원히 없어지겠다 해서 저희 그 4월달 달력에 할미산이라는 지명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여러분들 할미산이라는 개념은 아마 여러분들 그냥 다니시면서 할미산, 뭐 할미고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이 할미산이라든가 할미고개라는 의미는 대단히 깊습니다. 옛날 분들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 천하지대농문이라고 해서 농사가 가장 제일 그 중요한 문화 속에서 살았을 때 당시에는 농사가 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죠? 바람이 잘 불어야죠. 그래서 2월에는 영동축제를 합니다. 농사 짓기 전에 바람 신한테 바람 잘 불어달라고 제사를 올리는데 바로 영동축제입니다. 바람한 신한테. 대단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옛날 분들이 지금 그 창이 유리창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문풍지였었잖아요. 그 문풍지가 가을이나 겨울에 덜컹덜컹 이렇게 오면 이 문고리가 쇠로 돼 있어갖고 차량차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람에서 바깥에 바람이 불면 차량차량하고 문풍지 그 문이 왔다 갔다 하고 휘윙휘윙거리면 옛날 분들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영동 할멈이 기생 부린다고 하셨어요. 잘 생각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 노인네들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언어가 정말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그 전설적인 어원입니다. 영동과 할멈, 영동 할멈이 기생 부린다라고.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영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바람, 신을 뜻하는 겁니다. 할멈, 할멈도 바람을 뜻하는 지칭어입니다. 그래서 할미산, 할미고개라는 것은 허리가 굽어졌다고 해서 할미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 할미라는 개념은 바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리산의 노고단에 가면은 항시 바람이 세죠. 그 고자가 바로
할미고자입니다. 원래 지금은 며느리고였는데 원래는 할미고였다가 며느리고로 바뀐 겁니다. 옛 고자에다 계집여명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할미고자가 또 할미자가 들어간 지명은 바람이 많은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마 지방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할미고개다 할미산이다,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바람이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지명을 하나, 또 산의 지명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냥 즉흥적으로 만든 지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뜻과 의미가 다, 또 풀 한 포기 하나 심더라도 그냥 심은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지명을 봤을 때, 야, 우리 조상들의 이 정말 언어 구사력이라든가 이거의 뜻 풀이라든가 이거 정말 대단하다. 지금 우리 사람들, 우리조차도 그 뜻을 제대로 다 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조상들의 지혜, 그 대단함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었고요. 이 할미산은 너무 아까워서 제 달력 속에 이렇게 나중에 후세들도 아, 옛날에 할미산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집어넣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복사골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부천이 이제 복사골이라고 그랬죠. 복사골이 왜 생겼을까요? 복숭아를 제일 먼저 심어서요. 근데 사실은 틀립니다. 복숭아는 사실은 인천이 제일 먼저 심었습니다. 인천이 제일 먼저 심었고요. 그 다음이 부천이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인천 가서 부천의 역사를 찾다 보니까 부천보다도 더 빨랐더라고요. 1800년도 후반기부터 인천 지역에서는 복숭아를 심었더라고요. 일본 사람이지. 자, 복사골이 왜 복사골이 됐느냐? 1970년대 후반에 전국 그 지방자치에서 그 지역 문화 특색 사업을 꽃피우라는 정책 중의 일환으로 부천시의 공무원들이 부천을 복사골로 하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지금 복사골로 어떤 그 뿌리내림을 했던 거고요. 또 우리 국정교과서에 복숭아에 대한 어떤 산지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부천을 복사골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1903년도에 인천 역장이죠. 박계하라는 사람이 이제 뭐 부천에 복숭아를 지금 먼저 심었다. 이래서 이제 부천에 복숭아가 파장이 됐는데, 여러분들 단순하게 복숭아를 그냥 먹는 복숭아를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숭아는 개념이 틀립니다. 우리하고. 그리고 이 복숭아에는 우리 조선인의 아주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 복숭아는 여러분들 그냥 먹는 과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1920년대 중반에 조선 청독부에서 언어 말살 정책이 일어났죠. 일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모모타로상 복숭아 동자의 동요를 강제로 세뇌를 시키고 주입을 시켰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와서 시험을 봤어요. 외우나 안 외우나. 그래갖고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모타로상에 대한 동요 동시로 읊조렸습니다. 강제로 암기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국어를 배울 때 바둑아 배우듯이 언어 말살의 정책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모모타로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시는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모모타로상을 동요 동시로 읊조렸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어느 시골에서 아낙들이 빨래를 하는데 커다란 복숭아가 떠내려오더라. 그래서 건져보니 쪼개보니 어린 동자가 있더라. 자식이 없는 노부부가 귀히 여겨 이 복숭아를 가져다가 집에 나가서 소중히 여겨 키우는데 이 모모타로상이 대단히 똑똑하고 신묘하게 해줄 데가 없더라. 근데 이 모모타로상이 10세 되던 해 일본 전역에 나쁜 도깨비들이 성행하였는 바 이 모모타로상이 호련히 나타나 그 도깨비를 잡아서 집어넣고 닫아서 멀리 던져버리는, 이게 바로 모모타로상 동요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깊은 또 내용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얘기하자면 또 시간이 가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일본 사람들은 복숭아를 먹는 과일이 아니라 신앙적인 요소가 나가죠. 수신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녀가 낳는다든가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무엇이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은 집 주변, 사업장 주변에다 복숭아를 심습니다. 그 모모타로상, 복숭아 동자가 나를 지켜주는 하나의 수신적인 성격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부천에
그 복숭아밭에 있었던 원로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복숭아밭 근처에 조선 사람들은 근처도 못 오겠습니다. 그 복숭아밭은 부천 사람들 아니라 조선 사람들은 그 근처도 못 오겠습니다. 먹어보는 거 맛도 못 보죠. 어떻게 먹어봐요? 일본 사람들이 애지중지 하나의 신앙적인 요소의 개념으로 수신적으로 키우는 그 복숭아를 어떻게 조선 사람들한테 주겠습니까? 그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숭아 개념은 단순한 먹는 개념이 아니라 신앙적인, 수호신적인 성격이 대단히 강하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 내용을 찾아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옛날 조선 사람들은 봐요. 무슨 과일을 선호했고 우리 조선을 대표하는 과일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과일이 없을까? 라고 찾고 정신문화원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찾은 것이 감이었습니다. 이 조상들이 왜 집 앞뜰에다 감나무를 계속 심었나? 그 감을 따서 가족들끼리 나눠 먹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팔아서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이랬던 부분도 있었고, 옛날에는 감나무가 대단히 집 앞들이 한두 개 이상은 다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조상들이 왜 감을 이렇게 중요시했을까? 라고 파고들어 봤더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일은 감이다라고 할 정도로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감이 한 번 열리지 않는 나무에 밑둥이나 가지를 치면 속이 그냥 하얗습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감을 갖다가 나왔던 그 나무의 가지를 자르면 속이 시커멓게 타 있습니다. 감나무를 자르면 속이 시커멓습니다. 감이라는 나무가 감이라는 열매를 맺으면서 자기 모든 양분을 태우는 과일이에요. 그 무엇을 뜻하죠? 부모의 마음을 뜻하는 거. 우리 조상대대로 효를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일이고 효를 대신할 수 있는 과일이다. 그래서 감은 여러분들 정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는 과일 중에 과일이다. 복숭아하고 비할 바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감은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부모를 생각하고 또 자식을 기르는 그런 효에 대한 그런 아마 우리 민족성을 대표하는 과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무당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무당이라기보다는 경신회, 무당을 이제 경신회라고 그러는데 경신회 회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진짜 복숭아 가지로 귀신을 쫓냐? 쫓는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숭아가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개복숭아, 전도복숭아, 그 깊은 산속이나 들판에 홀로 자라는 그 복숭아 가지를 갖고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도망간답니다. 근데 피했어요. 아무 가지나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그 가지가 동쪽을 향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그 종보집이라고 있죠. 종갓집. 그 종갓집의 그 민방을 보면 대단히 재미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민방을 보면 대단히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 치유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칠시 민방에 뭐가 있냐면 감기 치유제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감기 치유제는 없습니다. 근데 유독 경주칠시 민방에는 감기 치유제가 있습니다. 그 감기를 어떻게 치유를 하느냐? 새벽 5시에 이슬 먹으면 그 호박잎을 따서 그대로 해서 끓여 먹으면 감기가 금방이 안 납니다. 근데 어떤 호박잎이냐? 호박잎 끝이 동쪽을 향한 것.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민방은 항시 동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성은 동쪽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과일 아마 행사들 많을 거예요. 아무 과일이나 따지 마시고 동쪽 향한 과일을 따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사코리 일에는 이런 부분이고요.
부천시하고 오카야마하고 자매결은 맺어 있죠. 사실 그 오카야마의 그 민속학 회장하고 저랑 만나고 그 해에 오카야마하고 부천시하고 자매결은 맺은 겁니다. 그래서 부천의 복사골, 복숭아하고 오카야마의 복숭아하고는 대단히 역사적인 관계가 있다. 그래서 자매결을 맺는 것도 좋다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 시장님한테 제안을 했고, 또 저희 부천에서 그때 당시 향토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오카야마의 민속학자들하고 토론도 했었고, 그래서 역사의 연관성이 깊다. 그래서 오카야마하고 자매결을 맺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에 오카야마하고 부천이하고 자매결을 맺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오카야마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이런 그 모모타로상 축제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부천의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약대 삼정도당원. 여러분들 부천에 바로 우효모탁국이라는 왕국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부천에 바로 약대 삼정도당동에 우효모탁국이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사만시대의 마한에 54개국 중에 일국이었던 바로 우효모탁국의 왕국이 바로 약대 삼정도당국이었습니다. 서울의 풍납동의 풍납토성보다도 약 300년이 앞선 토성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고대사 위치신화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왕국이 있었다는 역사를 사실 이런 시 차원에서도 대단히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역사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사실 묻혀진 역사가 됐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변에 벽돌 공장이 들어와갖고 이 토성을 다 깎았어요. 여러분들 태양연화, 오신연화 이 토성을 중심으로 다 벽돌 공장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이 없다 보니까 이 토성을 그냥 다 해서 벽돌로 해서 그냥 다 팔게 됐는데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바로 부천이 약대 삼정도당이 우효모탁국 풍납토성보다도 약 300년이 앞선 그런 왕국에 있었던 터다. 여기 지명이나 언어나 다 이런 것이 그 왕도가 있었던 지명 다 산재해 있고요. 여러분들 그런 토성이 대단히 높았었다. 그래서 지금은 대단히 그 높이가 이렇게 낮아졌는데 지금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대단히 높았습니다. 지금 태양연화 이런 거 보시면 지금 대단히 이렇게 낮잖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대단히 토성이 있었고 대단히 높았습니다. 안타까운 어떤 역사적인 점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보존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없어졌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앞으로도 부천을 대표하는 하나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면 바로 우효모탁국에 대한 왕도가 있었다는 개념을 아마 더 깊이 있게 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원정동하고 여월동, 작동, 고강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 고강이라는 것은 대단히 오래된 마을이라고 한자를 직역해서 보면 오래된 마을인데 오래된 마을인 게 아니고요. 고려시대 때에 그 장군들의 묘가 있는 걸 고강이라고 합니다. 바로 순산 백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분들이 거기는 묘촌이 있었다, 말무덤이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말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말을 잡아서 먹고 뼈는 우려서 관절이나 이런 치유제를 썼지 말을 갖다가 어떻게 무덤으로 썼겠습니까? 말무덤이 바로 고강입니다. 장군들의 묘가 있었던 것이 바로 고강이라는 뜻입니다. 그 작동을 그쪽에 가봤더니 고리울 축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골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산골마을인 게 뭐냐면 집 하나에 50m, 100m 수준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한 울타리, 같은 울타리 이런 뜻입니다. 고리울, 같은 울, 같이울, 까치울. 그러다 보니까 까치작 써서 작동을 했는데 까치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강원도에 원주 가면 치악산이 있죠. 그 치악산의 그 설화를 보면 까치가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를 선비가 싸갖고 살림이 까치다라고 까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꽁치자입니다. 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까치라는 개념은 이 까치 작자 써서 작동 그랬는데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부평의 옆에 보면 개선동에 작전동이라고 있죠. 거기도 까치 작자 쓰는데 고리울입니다. 산골 마을. 그래서 이제 까치라고 자꾸 개념을 이렇게 쓰는데 까치하고 틀립니다. 어원의 변천 과정에서 쓰는 어원일 뿐이지 까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종동은 멀 원자에다 마루종자 씁니다. 고개가 대단히 높다. 높은 고개를 뜻하는 거고요. 여월동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달과 같다, 이쁜 나왔다 그러는데 산골 마을인데 여월동은 맨 끝에 있어요. 그래서 같은 열자 써서 나도 같은 물택에 있는 마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원종동, 고강동, 작동 이런 쪽은 옛날에 하나의 산골 마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미, 춘희, 조마로 그러죠. 여러분들 조마로 때도 한 거에 다 드셔보셨죠? 참 대단하지 않아요? 전국에 한 7, 80개가 있대요 대리점이. 그래서 참 지방을 가면 뿌듯해요. 야, 우리 부천의 순수언어 조마루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퍼지는구나. 그래서 자부심도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들 조마루의 뜻이 부천을 대표하는 하나의 지칭언어입니다. 예전에 부족 국가 당시만 해도 농경 문화가 본격화되지 않다 보니까 수렵 문화가 있었죠. 그 다음에 계절별로 먹이 사슬에 의해서 이동생활을 합니다. 근데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하게 되는 건 뭐냐면 곡식을 재배하는 법을 터득하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얻은 곡식이 벼 아닙니다. 조수수입니다. 그래서 조마루라는 얘기는 조가 많이 심어져 있는 언덕 위의 구름지라는 지칭언어입니다. 이게 사만시대의 마한언어입니다. 부천을 대표하는 지칭언어입니다. 아마 이 조마루에 대한 어원은 전국 어디 가도 없습니다. 제가 지명을 다 찾아봤는데 조마루에 대한 어원은 바로 이 부천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단한 언어입니다. 이게 지명으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예전에 한번 성주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지명에 대해서 일제 어떤 잔재다, 지명을 바꿔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지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겠습니까? 조선 문학자가 만들어. 근데 이 바로 조마루를 갖다 일제시대 때 뭐라고 썼냐면 조종이라고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사실은. 야, 이 지명을 그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찾고도 못 찾았어요 사실 결국에는. 근데 왜 그랬느냐, 이 조마루에 대한 어원을 살리기 위해서 한자식 휘약가다음으로 조종리로 만들었다고. 아침 조자에다 마루 종자를 써서 그 조마루에 대한 어원을 의무에 다 살려놨어요. 이거는 학문학적으로 대단히 이건 학식이 높은 사람 아니면 이 지명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대단하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학식이 높은 분이다. 그래서 이 조마루에 대한 어원이 살아남은 것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 조마루의 어원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자 지명을 갖다가 일제식 지명인 조종리로 바꿔놨다. 그래서 음운에 바로 그 조마루를 어원을 그대로 살려놨다. 일본 사람들은 그걸 모를 거예요. 한학을 한 사람만 알 수 있는 어원을 살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지명을 일본어로 바꿨을 때 정말 대단히 학식이 높은 분이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원미, 춘희, 조마루 여러분들 여기 보면 원미산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원미산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멀매라고 합니다. 멀매인데 원미동이라는 것이 유명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미동이 멀매산을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원미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미산이 아니다, 멀매다. 그래서 원미동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멀미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냥 원미산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원래 이 동네 산의 지명은 멀매입니다. 추이동은 지금 추인사거리 있죠.
봄춘자를에다가 오디자를 쓰는데 여러분 겨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4도 내지 5도가 높습니다. 옛날에는 양진말이라고 했고요. 일제시대 때는 여러분들 추인사거리에 일제시대 때 연초시험장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4도 내지 5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지명을 만들면서 역사적인 어떤 연구소까지 만들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벌막이라고요. 지금 원미구청 있었던 자리에 큰 도로 맞은편, 그러니까 항구감정 그 뒤쪽을 벌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백두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백두산 쪽에 가보면 그 마을 지명이 막자를 씁니다. 마을 막자를 씁니다. 이 막자를 씁니다. 한자식으로. 이게 막자가 뭐냐면은 중국식 표기입니다. 한자식 표기용입니다. 작은 마을을 막자를 씁니다. 그래서 벌막, 원래 원어으로 얘기하면 뻘막입니다. 뻘 위에 형성된 아주 작은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가 부천의 로타리였습니다. 중심지였습니다. 사실. 부천역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요, 조마루 길로 해서 원종동, 열등, 고강동을 넘어가는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도당, 앞대동, 그 다음에 이제 계양산 이렇게 가는 하나의 그 로타리와 관련된 그런 지방인데 대단히 주막집도 많고, 그래서 이제 옛날 장돌뱅이들이 여기 와서 날짜를 맞춰서 어느 장터로 가고 이렇게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그 농사짓고 나면 쌀 한 5가마 쪄갖고 여기 와서 한 달 동안 놀다 가시고 대단히 하나의 부천의 하나의 유흥지였습니다. 유흥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역곡이라고 그러죠. 일명 또 버릉절리, 또 사례이라고도 하고요. 지형을 그렇게 그렸어요. 그 어느 예전에 어떤 친구가 임진왜란 때 왜군이 와서 뭐 임전대형식으로 싸우고 뭐 해서 여기가 뭐 버릉절리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의 버릉절리라는 지명이 의정부에 하나 있고 바로 부천에 있습니다. 의정부는 흔적도 없습니다. 산이 다 깎였기 때문에 없어요. 어떤 지형을 했냐면, 자, 말 어원 그대로 벌겋게 드러내는 지형입니다. 벌겋게 드러내서 화전을 읽어서 절개해서 만든 지형을 뜻합니다. 통일신라원어입니다. 아주 버릉절리 정말 통일신라원어 중에서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의정부에도 이게 하나 있는데, 옛날에 그 산이 있었냐? 산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산이 없어지니까 거기가 옛날 그 불려졌던 것이 버릉절리라니까 버릉절리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부천은 그래도 산이 좀 있기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옛날에는 사실 뭐 93%가 산림이었으니까 거의 이제 화전을 이루어서 살던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지칭 언어가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신곡동 기포무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부천이라는 지역이 고구려 백제 신라 때 항시 뺏겼던 지역인데, 고구려가 뺏었을 때는 여기는 부천이 소세라고 합니다. 이어를 씁니다. 쇠가 아니고 소세. 큰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백제가 점령을 했어요. 그때는 구지입니다. 구지라는 말이 큰 말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한자로 뜻하면 쇠금을 뜻합니다. 쇠금, 구지, 쇠금 똑같습니다. 뜻은 똑같은데 고구려 언어로는 소세, 백제 언어는 구지. 근데 우리는 옛날 송내동을 구진말이라고 했어요. 구지 1, 2, 구지 1, 2, 구지, 구지 8, 9지까지 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소세동은 소세.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소세, 이쪽은 구세,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천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항시 뺏겼던 지역이다 보니까 지명이 고구려 백제 신라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대 언어 사만시 시대 뭐 마한 언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흑말갈, 청말갈 이런 언어들이 이제 산재해 있는 것이 부천의 부분인데, 저도 사실은 이 부천의 지명을 처음에 멋모르고 공부했다가 그 정도까지 깊이 공부해야 될 줄
아마 알았더라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약 한 30여 년을 공부했다는 게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는 부천의 지명을 쉽게 풀지 못하는 어느 지역 지명. 왜냐면 더더구나 부천은 군사요충지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양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부천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한양을 점령할 수 없었던 겁니다. 또 점령을 했어도 부천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어. 언제든지 항시 올라와서 한양을 점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천이 군사요충지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항시 뺏기다 보니까 이 지명이 고구려 백자 신라 언어, 백제 쪽의 언어, 조선시대 쪽의 사투리까지 대단히 언어가 지명이 대단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부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곡도 깊은지 송내동. 그래서 한번 비켜봤고 여러분들 그 송내동에서 장수동 넘어가는 곳이 있죠.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문해미로 그러지 않아요? 네. 문해미로 물이 넘어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만 장수동에서 인천 대공원 쪽에서 송내동 쪽으로 물이 넘어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가다 보면 우측에 부대 쪽에 이렇게 보면 천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천이 인천 쪽에서 넘어옵니다.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는 분명히 부천이 높은데 왜 물이 어떻게 넘어오지? 한번 가보세요.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이쪽이 높은데 거기서 부천이 물이 넘어와요. 그래서 보시면 좀 재미난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고요. 그게 이제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문해미로 가고 있는데 물이 넘어오는 길이다. 그래서 송내동 사람들이 지금 현대 아파트 그 아래쪽에 커다란 저수지가 있어서 그 물이 넘어와서 그 저수지 물로 천수답시고 농사를 졌다. 여러분들 상동 중동에 시민의 강을 만들었잖아요. 원혜영 씨한테. 원혜영 그때 시장께서 대단히 고민을 하셨어요. 약 200억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시장님. 장수동에서 넘어오는 문해미길이 있었고 여기서 저수지가 있었고 그래서 그 밑에서 포도 농사 그래서 천수답시고 내려온 시고 농사를 졌다. 근데 지금 상동 지역의 시민의 강 그 길은 옛 물길이었다. 그러면 역사적인 의미가 뜻이 있지 않겠느냐. 오케이 갑니다. 그래갖고 시민의 강을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시민의 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대단히 그만큼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결정을 내린다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정동하고 오세동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안타까운 그 부분이기도 한데 오정이라는 지명이 옛 지명이 아닌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 잘못됐다고 그 공청회 가서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한 20여 년 전이죠. 어렸고 또 젊었고 그래서 오정의 그 한자 지명을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역사적인 그런 거 갖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사실 오정이라는 한자 지명이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얘기하면 좀 긴데요. 오정이라는 한자의 지명을 그대로 뜻풀이라면 자기 자신을 고시조에서 겸손하게 낮춰 부르는구나. 그러니까 쉽게 들어서 저는요 라고 하는 예 이걸 오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명이 되겠습니까? 근데 오를 갖다가 그릴과 웅얼거리로 오를 풀면 그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골금골 아주 큰 마을이다 라는 식으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명 중에서 제가 가장 늦게 찾은 지명이 바로 계양산입니다. 근데 계양산이 계수나무 계자를 쓰는데 다행히 계양산에 가면 계수나무가 많겠다. 계양산을 그렇게 뒤져봐도 계수나무 하나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조선지지, 부평지지, 부평사 다 뒤져봤는데 계양산에는 계수나무가 있었다는 역사가 잘 흔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양산도 계수나무 계가 아니라 두 번째로 빗물계로 푸니까 간단하게 풀더라고요. 계양산에서 올라보니 이두보가 조선 부안 날 때 계양산에 와서 밑에 경치를 보니 빗물이 다 많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이더라 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때 계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수나무로 계자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바로 빗물계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빗물계로 하니까 중동 상동에
비가 와서 빗물이 고여도 대단히 많이 고여 있더라. 이걸 갖다가 이제 시로 썼던 건데 그때부터 이제 계양산이라는 지명이 탄생이 된 거고 또 구세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개수나무로 풀다 보니까 뜻풀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명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명을 얘기를 하면 대단히 다른 뜻이 되고요. 아까 잠깐 얘기됐지만 시흥에서 5.1장 문화에서 시흥에서 넘어오는 고개가 있죠. 일명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의를 하시는데 화옥고개가 왜 화옥고개냐 그랬더니 어느 선생님이 예전에 그 쓴 내용에 언덕까지 올라가면 보니 숨이 차더라. 숨이 차서 하고 그래서 화옥고개다 이렇게 뭐 변명을 했다고 해서 저희 신문이나 제가 이제 달력에 연재를 했죠. 화옥고개는 그래서 화옥고개가 아니다. 16세기 5.1장 문화가 본격화되면서 장과 장을 잇는 그런 도로가 산림이고 우거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경제가 대단히 탐탁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나대로 강도떼들이 출몰하다 보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넘는 고개다. 그래서 화합할 화, 벗우, 화욱 고개가 원음입니다. 근데 화욱 고개가 발음이 어렵죠. 화욱 고개다 보니까 하욱 고개가 된 건데 제가 자료를 조사한 것만 해도 전국에 한 6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욱 고개는 숨이 차서 하욱 고개가 아니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넘는 고개다. 그래서 대나대도 강도떼들이 출몰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3, 4, 5 넘는 고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 또 이제 여우 고개가 있어요. 그 여우 고개는 뭡니까? 거기 여우들이 많이 출몰했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거기 지역에 가서 거기 할아버지들한테 할아버지 여기가 왜 여우 고개예요? 그랬더니 옛날에 여기가 여우들이 많았단다. 그래서 여우 고개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도로가 뭐 편도 6차선 이렇게 크지만 옛날에도 길이 컸습니다. 사람 하나 그 뭐 조그만 마차 하나 지나갈 때 돌렸을 때 대단히 커서 이런 부분이었고요. 지금에 있는 부천을 보고 이해하시면은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되시고요. 1000년 전, 1500년 전에는 이랬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부천을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부천이 그래도 우려본 탁곡의 왕도가 있는 그런 지역인 만큼 부천에 사시는데 좀 더 정중의식을 갖고 부천에 또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서없는 강의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